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언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 정부의 유화적 손짓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듭 철벽을 치는 모습인데요. 남측과는 외교적으로도 상대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기만이자 생색내기로 규정하고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은 꽃보자기로 감싸도 자루 속의 송곳을 감출 수 없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 발언 등을 가리켜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을 지켜본 결과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자신들과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전후로 이어진 이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내놓은 셈으로 남측의 대화 손짓을 거부하며 적대정책 고착화를 거듭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뿐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로서도 상대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전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거듭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압박했습니다. 국가의 관계로 다루겠다는 걸 명확히 한 거다. 그리고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 외교관계도 어렵다라고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손짓이 한동안은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돼 북한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모레 한 전 총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새벽 1시 50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배경이 단순히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입장인데 다만 아직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모레 오전 9시 반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는 조사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조사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 혐의 수사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을 통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던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연속으로 핵심 인물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을 불러서 무인기 작전 준비 그리고 진행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특검이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 기밀 그리고 신문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또 공범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다수 유출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특검의 조치에 김 전 사령관과 해당 변호인은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특검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제기하고 나아가 헌법 소원을 청구할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이자 김건희 씨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측근과 함께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특검은 이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했고요.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구치소를 찾아서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를 접견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한 소환 조사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만료였던 김건희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특검 조사는 김 씨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하면서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특검은 내일 자정까지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었는데요. 구속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오는 31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씨가 어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김 씨 측은 오전에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씨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내일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특검에 출석하는데 특검 측은 현재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특검은 오늘도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먼저 집사게이트 관련 김혜성 씨 동업자인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가 오전 10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18일 만에 두 번째 조사인데 특검은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으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IMS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 투자에 김건희 씨나 외부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 대표를 상대로 대기업의 투자 경위와 김혜성 씨에게 흘러갔다는 33억 8천만 원의 행방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의 부원장을 지낸 정모 씨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재출석했습니다. 특검이 그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정 씨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청탁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늘까지인데 집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자료협조 차원이라며 강제력을 쓰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급습해 강행할 사항은 아닌 만큼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특검은 오늘 오후 정리 브리핑에서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반발이 여전히 거세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만료되더라도 당장 강제 집행에 나서기보다는 협의를 최대한 진행하면서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김건희 특검팀을 오늘 고발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등 2명을 불법 체포와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부상 위험까지 있었다며 특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박흥준 씨가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뒤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는데요. 10차례 넘게 심리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네, 실종됐던 소방대원이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됐던 소방대원 박흥준 씨가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고가도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0일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남인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댄 뒤 사라졌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은 열흘 만에 박 씨를 발견해 인상착의와 소지품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됐던 남인천 톨게이트 인근에서 오늘 발견된 경기 시흥시 금이동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씨는 이태원 참사 구조 작업 참여 이후에 계속 우울증을 겪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씨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희생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박 씨는 구조작업 참여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 9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조금 전 박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참사 관련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헬로윈 축제 등을 위해 방문한 시민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경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검찰과 노동청, 국토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지점과 충돌 상황을 재구성해 분석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청도 열차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합동 감식이 마무리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이곳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문이 바로 선로로 진입하는 입구인데요. 작업자들은 이곳을 통해서 선로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는데 오늘 수사관들도 이곳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작업자들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뤄진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검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가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지점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열차와 부딪힌 방향, 또 철로 가장자리에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피는 모습이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우선 사고 지점에 열차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커브가 심한 구간이라 작업자들과 열차가 서로를 볼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또 작업자들이 경보장치 4개를 들고 있었는데 일단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사고 7분 전 선로로 진입해 철로 위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공개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이 한 줄로 서서 철로 옆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7명이 모두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CCTV를 포함해 사고 열차의 블랙박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 등 3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는데 제대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또 기관사 과실 여부 등에 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숨진 작업자들의 빈소도 차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전 청도의 한 병원에 마련된 숨진 작업자들의 빈소에 다녀왔는데요. 유가족과 지인들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코레일의 안전진단 전문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이 숨졌는데요. 각각 37살과 30살로 젊은 나이여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제 저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빈소를 찾았는데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관계기관이 선로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열차가 지나갔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열차 사고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지역, 우크라이나,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포기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문에서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과 북미, 영국, 일본에서 원전을 수주할 수 없고 대규모 재건 사업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적 합의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황명성 최고위원은 오늘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 재협상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실질 수입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 협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와 소통 속에 나프타 분해시설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구책을 보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무임승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윤철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위기 극복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과잉 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두 가지입니다.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적생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R&D 지원,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습니다. 반면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는 일단 내일로 연기된 상태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자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특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고 기존에 복용해온 약도 떨어진 상태인 데다 저혈압이 심해졌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접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씨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고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며 한 전 대표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서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염천에 따가운 햇살이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 SNS에 적었는데요. 민주당 반응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가 건강을 핑계로 소환 조사는 거부하고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신파극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치졸한 회피 전략일 뿐입니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흘려야 할 것은 참회의 눈물뿐입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김건희 씨가 했다는 이 말, 심평 변호사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끄는데요. 앞서 변호인단에는 내가 남편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국민들의 동정을 좀 사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약하고 아픈데 왜 이렇게 남편과 부인까지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가둬두느냐.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동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변호인 측에서 콕 집어서 그런 멘트들만 만들어내는 것인지 직접 본인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정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조용히 아내로서의 역할만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들이 이미 만천하에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말들도 결국은 수사를 좀 약하게 받고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한 얄팍한 발버둥이고 거짓의 눈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수사진들이 결코 저런 모습을 보고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말씀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도 하셨는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심파극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말인지 아니면은 심평 변호사가 전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 아마 여러 가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심평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선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과연 심평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또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심평 변호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메시지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 저렇게 되도록 제대로 좀 멘토였으면은 제대로 멘토 역할을 했으면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나라와 국민들도 이렇게 어려운 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분도 사실은 자숙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오가면서 메시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뭐 또 저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배신자 얘기까지 김건희 여사가 했어야 되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말은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남편이었던 대통령께 누가 되어서 참 지금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런 정도 말을 하더라라는 것 정도는 자락을 깔아주고 저런 얘기를 뭐 하면은 모를까. 저렇게 하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말을 듣고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나 그런 면에서 심평 변호사의 메신저 역할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메신저로서의 또 대통령 멘토로서의 심평 변호사 역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심평 변호사 말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배신만 안 했더라도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한탄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거짓된 모습이에요.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본인들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고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 배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진영을 이렇게 추스르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김건희 씨를 응원하는 세력들과 비판하는 세력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 뭐 어찌 보면 그냥 승패로 따지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추스려서 한 정치 한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저는 윤석열, 김건희 빨리 우리 국민들 그 정서상으로 볼 때 단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해야 되고 본인들도 반성하는 모습,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좀 보여줘야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한 김건희 씨. 원래 오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특검이 바로 다음 날인 내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조사에 응할 것 같은데 내일은 아무래도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파헤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내일 간다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속 묵비권 행사를 하고 본인 입장에서 시인을 하겠습니까? 뭐 계속 부인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특검이 과연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아마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사 기법상으로는 실익이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지금 수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관들이 부족하다고 국회에 법을 개정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수사를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지금 한나라당 사에 와가지고 당원 명부 다 내놓으라 그러면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혐의 내용도 통일교 측의 윤모 전 세계 본부장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그 당원들을 가입시켰다는 건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김건희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력을 다 빼고 나면서 수사관이 부족하니까 국회 와서 이거 이제 수사 인력 늘려달라고 법 개정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 가다 보면은 저기 지금 150일이거든요. 11월 말이면 수사를 끝내야 될 텐데 아마 그때 가면은 또 수사기간 연장해달라고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라는 비판을 주셨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 3차 조사에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데요. 한편 서울 남부지검이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물인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분실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서울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는데요.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물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겁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 일반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으로 보내는 현금 묶음으로 일부 정보부처의 비공개 업무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경조차 힘듭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를 처리한 부서나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서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되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에 이 분실 사건을 인지했지만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해당 당시 검사들은 무엇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거 안 풀어도 5천만 원이 뻔한데.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공인까지 해가지고 비닐까지 씌워져서 있는 그 돈을 갖다가
그걸 갖다 다시 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그걸 분실됐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인지. 그거는 좀 우습긴 우스워요. 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특검이 출범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난해 말에 건진법사에 영주시장 공천 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던 남부지검이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고 5천만 원의 관봉권이 나왔는데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어서 특검은 알지 못했다. 이게 그렇게 특검보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 같은 일반인은 관봉권 본 적이 없는데 두 분 의원님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듣기만 했습니다. 아, 보진 저희도. 못하셨어요? 네, 뭐 그 5천만 원짜리 덩어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뭐 특활비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됐기 때문에 관봉권을 볼 수 있는 데에는 극히 일부 몇몇밖에 안 된다. 뭐 국정원이라든지 예. 혹은 대통령실의 그런 그 특활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는 확인이 좀 어려운데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띠지의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띠지에는 그 돈의 일련 번호도 적혀 있고 언제 포장했는지도 적혀 있고 이 관리를 담당한 이 띠지를 채운 담당자가 누군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수사의 기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를 일반인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을 세살배기도 아마 수사를 아는 세살배기도 아 이거는 증거인멸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특정인 누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군가가 실수로의 책임을 지고 감수하고 이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닌가, 버린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 스스로 수사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할 게 뻔하니까 증거를 아예 없애자라는 판단 속에서 고의로 저는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닌가, 없앤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압수물이나 증거물을 분석할 때 사실 장갑도 끼고 굉장히 조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관봉권 5만 원짜리 100장씩 묶여서 이게 10개 해서 딱 이 밀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다시 세기 위해서 뜯었다라고 하고 아마 그걸 수사관들이나 누구나 검사도 다 알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려면은 띠지하고 스티커만 있으면 자금의 추적되거든요. 근데 그걸 돈을 세에다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게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거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여건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호가호위하고 누린 사람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같은 사람들이 후보를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 가지고 자기가 실세연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밀당하면서 호가호위 한 거거든요. 저 감봉권 있는 5천만 원은 저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 복경 의원님도 못 보셨다 그랬지만 저도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런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걸 그 사람 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서울 남부지검이 분실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찰해서 이거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띠지 분실 사건은 이제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분 현역 의원도 구경조차 못했던 관봉권이 민간인인 건진법사 집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전 좀 이상한 게 특검은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서 이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요. 그럼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이 관봉권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 채로 재판에 넘겼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기존 검찰에서 했던 거라 그거는 이제 특검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은
16개의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것 중심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16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특검하고는 다소 무관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만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국민 의혹을 해소한다라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특별감찰을 법무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 띠지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은 좀 어렵겠죠? 글쎄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아마 그게 왜 분실됐는지 그 경기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마 저게 사진으로나 어디서는 남아놨을 담겨놨을 가능성도 사진에 저는 찍어놨다고 있다고 봅니다. 전해지더라고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복경 의원님 지금 특검에서 뭐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법을 그래 만들었어요. 인지사건 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소유지도 지금 특검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사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가지에 가지를 치고 하니까 수사 관례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특검도 그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특검이 해야 될 수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수사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좀 교통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특검도 좀 활동을 하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번졌을 경우에는 너무 문어발식으로 뭐 인지수사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한다라는 또 정치적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거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또 인지의 영역에는 또 포함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인지 사건으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죠. 한 전 총리는 계엄과는 무관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데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말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들에게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분수를 못 지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다 이런 비판을 내렸는데요. 아직도 예친윤 그룹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뻔했고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뭐 홍준표 대표야 뭐 지금 뭐 본인이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뭐 저번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해석할 의미도 저는 없다고 봐요. 뭐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덕수 총리를 생각하면서 참 딱한 게 있어요. 딱한 게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거예요. 만약에 대선에서 지고 난 결과가 본인도 지금 특검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것하고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로 공범으로 가담할 새로운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구속영장 칠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제가 5월 10일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 하라고.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받았어요. 50대 50으로 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설득하러 갔을 때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지 그걸 거부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총리님 이대로 가서 만약에 총리님이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집니다. 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면은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나 그런 면에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한덕수 이분도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 결국은 자기 개인의 출세나 영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상당히 저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 권현징 의원님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짚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우리 권영진 의원님 조언을 거절한 것은 이미 후보 바꿔치기로 다 내통이 돼 있다, 다 각본이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 그리고 지금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가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장의 CCTV까지도 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더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말과 경찰 조사에서의 말과 그리고 우리 국회에 나와서의 그 증언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분도 위증을 하고 있고 그 본인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특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엄하자라고는 안 했어도 최소한 실패한 계엄으로 판정 날 때까지 소극적 참여, 소극적 지원 이런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 새로운 진술이 나온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소환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또 풀려나게 됐습니다. 6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세 번째 석방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영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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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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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로 확정이 아니라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없는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함께했던 공주들의 이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되고 네, 그런데 앞서 엿새 전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전 부원장과 관련해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용은 다들 얘기하듯이 누구나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은 무죄입니다. 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 우리의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8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의 그 재판과 관련된 직접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정진상, 이화영 등등을 사면해주기 위한 그런 밑자락 깔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권력에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그런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1심과 2심에 이어 세 번째 석방입니다. 이렇게 석방이 여러 차례 되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보석을 승인해주는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뭐 재판을 왜곡되게 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 혐의 자체가 일종의 밖에 나와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의 준비를 해도 될 만큼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형 5년 중에서 3년을 살았어요. 보통 60% 이상 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범수일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석으로 지금 3년 정도 형을 살았거든요. 보석으로 나온 것은 그다지 빨리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직은 이제 대법원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밖에 나와서 본인의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4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용 전 부원장은 성직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김용은 무죄다.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김용을 평가하면서 그 내 측근이라고 하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측근이 김용이잖아요.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참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민주당 의원 38분이 지금 대법원에 가서 이게 보석하라고 요구하고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후에 닷새 만에 대법원이 지금 형 확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대법원에서 보석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통상적인 거 아닙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미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대법원을 증언해서 대법원까지 개편하겠다고 그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미리 들어눕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세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김용의 보석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얼마 전에 8.15를 맞아서 특사로서 조국 전 대표, 이분은 2년형 받고 8개월밖에 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사면하고 복권시켜줬죠. 광복절 날 위안부 도와주라고 성금을 착복했던 윤미향 씨도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김용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으로 5년형을 받은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은 누가 죄냐, 뭐가 죄가 되냐. 결국은 유권 무죄구나. 권력이 있으면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짧은 사이에 급추락한 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아도 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권력이 좀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이어서 이렇게 지금 보석 결정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에 밑밥 깔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첨언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중에서 3년을 살았다. 충분히 가석방의 요건까지도 해당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현재 김용 씨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성직자, 이 부분은 어느 한 의원의 발언이에요. 네, 기자회견을 대표해서 했던 분의 발언도 아니고 한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거를 침수봉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탄생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독재였습니다. 그 검찰 독재의 피해자, 결국 조국,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특히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본인이 약 3년 동안 영수증으로 증빙하지 못한 돈이 1,700만 원인데 본인이 그 사이에 1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700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유죄가 된 건데, 이것 또한
그 당시 윤미향 의원의 이 혐의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원해 주는 분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그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8.15 사명과 김용전 부원장의 오늘 보석 석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토론이었는데요.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를 공천 주겠다. 이거는 경천 아주 세상이 놀랄 그런 일 아닙니까? 한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면 누구랑 맺으시겠습니까? 1번 하남자라고 공격했던 권성동 의원, 2번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홍준표 전 시장. 장난기가 있는 그런 마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 당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K-팝 데몬 헌터스를 김문수 후보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두 분 원래 아셨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합니다. 네, 사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은 부분인데 오늘 눈길을 끌었던 거 보면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가운데 꼭 한 명만 공천해야 한다면 누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전한길 씨를 꼽았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장동혁 후보가 이번 당대표 나오면서 자기는 노선을 확실히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장동혁 후보는 친한동훈 계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참 저게 우리 당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당에 본인이 이제 소신으로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 탄핵의 늪에 빠져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인간관계들이 다 파탄되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저런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당원들조차도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분들은 서로 나와서 당대표가 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지만은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우리 당의 슬픈 자화상을 장동혁이라는 당대표 후보가 전한길과 한동훈 둘 중에 누구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같이 정치할 거냐고 물었을 때 함께 정말 러닝메이트로 했던 한동훈을 택하지 않고 지금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전한길을 택하는 이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 해서 정말 제가 저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씁쓸해요. 너무 씁쓸합니다. 예, 사실 전 당대표와 평당원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과는 뭐 한 번에 끝나진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또 그런 힘의 쏠림 현상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뭐 그 전부터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이 3년 만에 윤석열 정부를 끝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저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반성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레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26일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되는 기념 우표의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신 스틸러로 등극한 박찬대 의원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화면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 표정이 있는 우표들이 발간이 됐는데 여러 의원들 중에서 박찬대 의원만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픽된 거죠? 뭐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간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과 박찬대가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지금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당을 원활하게 운영한 그런 공로자들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상징으로 저 사진을 고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얻어 걸려도 호되게 제대로 대박 얻어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와요. 반대로 보면은 정청대 완전히 물먹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런데 기념 우표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좀 민망해서 못할 텐데, 그리고 저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정책내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게 결국은 나한테 저렇게 경고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야, 참 어떻게 보면은 섬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된 기념 우표에 신 스틸러로 등장한 박찬대 의원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인천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하마트 등에서 무더위 속에 일주일째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도 끊겨 주민들은 숙박업소 등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인천 작전동입니다. 네, 지금 현장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 마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마트 계산대가 토사에 덮인 채로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빗물이 지하로 쏟아졌고 그러면서 지하에 있던 마트가 물에 잠겼습니다. 옆에서는 조금 전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물에 잠겼던 마트 집기를 세척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지하 주차장에 각종 마트 집기들이 쌓여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물이 천장까지 들어차면서 물품뿐 아니라 시설까지 침수돼 복구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설한 것을 다 뜯어내고 그것을 다 말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총 재산인데 아들하고 저하고 진짜 은행 빚 내가지고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냥 몇 분 만에 날아가 버리는. 네, 단전과 단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주상복합 건물은 여전히 전기와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온 이후 일주일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임시 발전기를 사용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 주상복합에 사는 160여 세대 입주민들은 숙박업소 등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에도 침수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같은 날 피해를 본 인근의 다른 오피스텔도 지하 주차장과 배전실이 침수됐는데요. 이곳 역시 전기와 수도가 끊겼는데 어제부터 임시로 전기만 복구된 상태입니다. 여기 사는 주민 103세대 200여 명은 급수가 되지 않아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임시거처로 옮긴 주민에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숙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계양구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피해 주민들을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작전동 폭우 피해 현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오늘도 강원 삼척 신기면은 37.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동해안은 어제 이어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졌다고요? 네, 어제 강원도 삼척 교동의 낮 기온은 38.1도까지 올랐고 울진은 37.9도로 지역 기준 8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강원 삼척 신기면이 37.2도, 강릉 36.8도, 영덕은 36.6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가운데 강한 햇볕과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더해져 더위가 강화하는 건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폭염특보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김포와 파주 등 경기 북동부 7개 지역과 대전을 비롯한 충청 7곳, 강원 동해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남 영암과 나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남 영암에는 오후 2시에서 3시 무렵 시간당 4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서해 5도의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밤까지는 곳곳에서 다소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다시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저 옆에 무성이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나무마다 뭔가 기다랗게 매달려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부터 쭉 뻗은 모습까지 맞습니다. 바나나입니다. 어디 동남아시아에 있는 농장 같아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노원구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너무 덥다 말 많이 하시죠? 이제는 이렇게 비닐하우스 없이도 맨 땅에서 바나나가 자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심기 시작한 건 한 10년 됐고요.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 온실로 들어갔다가 이듬해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노지에다가 심었거든요. 네. 노지로 나오는 시기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올해는 4월 말에 심었어요. 후숙시켜서 네. 우리 활동가들하고 같이 먹기도 했어요. 네, 비단 바나나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인데요. 하얀 그물망에 어른 주먹만한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과일의 정체는 애플망고입니다. 아직 노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잘 갖춰진 전문 온실에서 크고 있습니다. 귤, 한라봉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제주도에서나 자라던 과일이었는데요. 지금은 경기도 포천과 용인에서 쑥쑥 크고 있습니다. 태국 가면 빼놓지 않고 먹는 파파야는 이제는 비행기를 안 타도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맛볼 수 있습니다. 남부, 중부, 지방을 훌쩍 넘어서 순식간에 수도권까지 타고 올라온 열대 과일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결국 기후 적응을 우리 농업 분야에서 최우선 순위에 놔야 되는 거죠. 그중에 소비량까지 다 고려하면은 기후 적응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이벤트에 묻혀서 간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요즘 이 애니메이션 하나가 전 세계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앞글자만 따서 캐데헌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이돌 가수가 노래로 악명을 퇴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에 K-팝이 들어가는 만큼 신나는 노래와 춤이 압권, 주제곡 골드는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고음 구간이 웬만한 현역 가수도 부르기 어려워서 너도 나도 골든 챌린지에 나서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캐대헌 노래 열풍은 외국에서도 뜨겁습니다. 가사에 영어와 우리말이 섞여 있는데 노래가 흘러나오면 거리낌 없이 떼창을 선보이는데요. SNS에선 이 영상이 화제입니다. 자, 방금 영상에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우리말 가사인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조용해진 겁니다. 아마 한국어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덕분일까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검색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직접 구글에 우리말 영원히를 발음 나는 대로 영어로 쳐봤는데요. 뒷부분 가사까지 연관 검색어로 자동으로 뜹니다. 해당 가사를 정확히 발음하는 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생겼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우리 누리꾼들,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은 외국인이 다 아는 한글이 될 것 같다. 팝송 못 따라 부르던 우리 마음을 이제는 알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노동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당국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시공을 맡았던 DL건설과 사고가 난 현장 사무소 등 모두 4곳에 경찰과 근로감독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를 목격한 작업자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아파트 외부 6층에서 그물망을 제거하다가 지지대가 무너지며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안전고리를 외부에 고정하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등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 사망사고가 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DL건설 등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초등학생 탑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놀이기구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 놀이공원에서 회전하는 놀이기구에 탔던 초등학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안전바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고 사고 이전에도 오작동이 발생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113년 역사를 가진 유명 교회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작업이 이틀 동안 진행돼서 화제입니다. 무게 670톤의 건물이 200개 넘는 바퀴가 달린 특수 차량에 실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종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약 40m, 무게 672톤의 교회 건물. 바퀴 224개가 달린 특수차에 실려 천천히 움직입니다. 축복식을 마치고 이틀에 걸쳐 5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옮겨지는 장면을 보려 스웨덴 최북단 마을에 인파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I was very nervous for the church moving because, well, it's a big thing happening. I was worried that it was going to fall apart, but it didn't, so I'm very happy. 1912년 지어진 신고딕양식의 이 교회는 2001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195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 최고로 선정된 명물. 하지만 이 교회를 포함해 마을 전체가 오래된 터를 떠나게 됐습니다. 마을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철광산을 지하로 넓히면서 집안이 불안정해져 산사태와 건물 붕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The land where the church lays down right now is affected by our mining operations, so we have to move it. 지난달 건물 25채를 옮긴 데 이어 키루나 교회를 포함해
16채를 더 이전할 예정이고 교회는 내년 말 다시 문을 엽니다. 공영방송이 생중계까지 하는 이전 작업이 끝나면 새 보금자리에서 기념 공연이 열리고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모레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검은 지금까지 60에서 70%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추가 조사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의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어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모레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동안 보면 예전 한덕수 전 총리 탄핵이 기각된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또다시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한 전 총리가 앞서 19일에 무려 16시간 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재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묻고자 하는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야간 조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는 결국 무리한 재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그 날을 나누어서 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원고 측이 관련 근거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 기록을 토대로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사실 어떤 사안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자의 진술과 추가 근거는 확보되기 마련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 확보된 여러 정황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여러 어떤 혐의가 입증될 만한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조금 확보한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영장 청구가 부족해서 3차 소환까지 가는 건가요? 일단 당사자에게 특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문에 대한 답은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일정한 진술을 들어야 특검이 확보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나아가서 예를 들면 CCTV와 같은 영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에 나와 있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은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이라든지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상민 전 장관과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떤 문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어떤 문건을 나누어 주고 회수하고 같이 보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러 정황상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있겠습니다만 한 전 총리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이와 같은 반론, 재반박이 오가면서 사실관계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어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혐의에 대해서 가장 소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특검의 조사 방식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최근에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비상계엄 당시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수준은 넘어섰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과 한예종 출입 통제 지시를 하는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하였다. 즉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행위 전반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의 적절한 항변을 토대로 관련 정황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어느 단계에 이른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헌재 심판 때 나온 혐의이기도 한데 이 한예종 폐쇄는 정확히 어떤 혐의인가요?
사실 각종 정부기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집회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종 정부기관과 여타 대학에는 출입 통제 지시를 단행하는데 특히 한예종은 국가 산하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이 일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즉각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보기관과 한예종 출입 통제 지시하였다. 비상계엄에 필요한 각종 실행행위에도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세세한 수사 내용, 뭐 답변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혐의를 좀 전면으로 부인하는 경우였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진술하는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반되는 두 태도가 앞으로 영장 청구가 돼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지 기각이 될지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 영장 발부 이전에는 나름대로 항변할 부분은 항변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 반면에 한 전 총리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정황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CCTV 영상에 나오는 각종 문건이 무엇인지는 추정에 불과하고 각종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짓기에는 부족한 면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한 전 총리가 적극적인 항변을 함으로써 특검으로 하여금 이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영장전담판사가 사실관계 소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혼동 내지는 자신감을 잃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항변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추가 조사 후에 검찰의 행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수 유튜버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앞서 경찰이 보수 유튜버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해 신혜식 씨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네. 이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성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석동현 변호사가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논의될 당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 대표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신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이 사건의 배후를 전광훈 목사로 지목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불법적으로 지지자들을 집단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서부지법 사태, 즉 서부지법 난동 의혹의 배후 핵심은 대통령실이라는 주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유튜버나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 대통령실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시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실행 행위자들은 대다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형량이 감축될지언정 대다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적어도 신혜식 씨나 전광훈 씨가 교사 혐의가 입증된다면 교사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고 특히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정범의 2분의 1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혜식, 정광훈 씨를 넘어서서 대통령실이 가담한 정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때는 단순한 선동을 넘어서서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선동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선동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즉각적인 실행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지시는 그 형태 여부를 불문하는데 통화, SNS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집단 내부의 지시라면 일정 부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 흔적을 토대로 그와 같은 지시가 순차 하달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행위에 나섰는지를 사실관계 파악을 해본다면 교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선동에 불과한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내란 특검 상황 살펴봤고요. 김건희 특검팀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500만 당원 명부를 줄 수 없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집행은 쉽지 않아 보여요. 오늘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간 만료일인데 오늘까지도 집행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 특검은 통일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보는 차원에 불과하니 임의로 관련 명부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강탈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 적시 피의 사실은 강제 입당 정당법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검은 당비 대납 정치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일부 인사를 당내 경선에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통일 교인들을 집단으로 당원 가입시켰다면 부정선거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나름 그 시각에 올려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압수수색 영장 아마 당원 명부는 정보 저장 매체 형태로 보존돼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정보 저장 매체는 압수수색 시 범위를 정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범위를 정하여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실시하지 못하면 정보 저장 매체를 통째로 가져간 다음에 예.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범위를 정해 추출한 다음 이 정보 저장 매체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 현장에서 특검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부 당원 명부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 즉 일부 범위를 정한 당원 명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로 보이는데 현재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대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그대로 집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라면 예.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집행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검은 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감안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예. 하고자 한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이대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때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강탈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므로 예. 이때는 어떤 형태로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설득을 한다고 한들 계속해서 지금처럼 뭐 당사에서 이제 계속 몸으로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닙니다. 예. 강제로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아설 명분이 없고 이를 막아선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은 자명합니다. 이에 네. 따라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를 감안해서 특검이 집행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이때는 예.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저항할 명분은 상당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특검 출범 전의 일이긴 한데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그 관봉권을 둘러싼 이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관봉권이라는 건 사실 일반인이 보기도 힘든 건데 그렇게 그 띠지라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걸 검찰이 잃어버렸다. 가능한 일일지부터가 궁금합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건진법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이 관봉권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예.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나 담당자 기계 식별 번호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핵심 증거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만한 유의미한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물을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그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고 향후 압수물 환부, 가환부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물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예. 만약 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기 이전에 사진 촬영을 해둔 상태라 띠지와 스티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그 문제가 덜한데 이 사진 촬영 등의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그대로 분실했다면 이는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직접 압수물을 보관하기보다는 수사관이나 관련 계장 등 실무자가 이 압수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마련인데 통상 압수물은 그 원형 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네. 실무상 관례이자 내부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현금만 중요한 압수물로 판단하고 관봉권 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경력이 짧았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그동안의 실무 관례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그 현금 다발이 이제 촬영이 다 띠지가 되어 있다면은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실물 그대로의 보존 원칙이 조금 헤쳐진 부분은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압수를 해서 4월에 이 띠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 내부에서 알려진 게 최근이잖아요. 이런 어떤 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일정한 의도가 없었다면 설마 압수한 물건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띠지나 스티커가 중간에 분실되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작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이 압수물을 다시 한번 분석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특검의 사건을 넘겨야 할 단계에 이르자
이 압수물을 다시 한번 찾아보다 이와 같은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촬영을 통해서 띠지나 스티커를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의 경우에는 띠지 스티커를 분실한 이상 통상적인 현금의 자금 출처를 찾아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현금의 자금 출처는 관련 장부나 영수증을 확인하고 관련자들 진술과 통화 내역을 토대로 자금 출처를 확보하기 마련입니다. 전격적으로 현금을 받았다 내지는 주었다는 인사에 적극적인 진술이 없이는 관련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상황을 검찰이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긴 했는데 지금 건진법사 수사 지휘했던 신흥석 남부지검장이랑 이희동 남부지검 1차장 이미 사직한 상태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사직한 단계이므로 책임을 더 이상 묻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비교적 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감찰은 물론 수사에 준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직한 상황이라 내부 징계 조치는 취할 수 없지만 수사의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 신분으로서 조사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진행 상황을 감찰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짚어보자면은 저희 이제 김건희 씨가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 자정까지였는데요. 구속 기간이 그러면 최대 언제까지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에 구속되었고 구속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는 만큼 21일이 원 구속 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차례에 걸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제로 연장되었으므로 오는 31일이 구속 기간 만기입니다. 통상 검찰은 구속 기간 만기 하루 전, 이틀 전에 구속 기소를 단행하는 만큼 30일 정도에는 적어도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 나아가서 구속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김건희 씨는 1, 2차 조사에는 출석을 해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요. 이번 조사는 미뤄져서 내일 다시 출석을 하는데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썼습니다.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자신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필로 진술할 경우에 받아들이는 입장, 즉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핑계 내지는 상당히 불량한 태도가 아니라는 인상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리고 자필 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후 2시 소환 통보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구속 이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이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석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출석을 이어간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출석을 해놓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한 권리인 만큼 그로 인한 양형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여지는 없습니다. 출석은 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만 상당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마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형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출석을 단행한다면 이는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특검이 어느 정도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자리로 조사를 임할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내일 특검에 출석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최상병 특검의 새로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이 측근이죠. 투자자문회사 전 대표인 이종호 씨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이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상병 특검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최근 망가뜨리고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점은 특검 등이 이종호 대표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실 당시 망실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핸드폰을 부셨고 이후에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제로 이 망실했던 휴대전화는 특검이 다시 확보했다고 하고 당시 이 망실 과정에 관여했던 측근으로부터도 여러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전 대표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즉각적으로 망실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삼부토건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휴대전화에는 이 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대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는 이 자신의 혐의를 모면하거나 이 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인사들과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후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속에서도 당시 사건의 관련 사실을 추정해 볼 만한 단서는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단서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상병 특검까지 3대 특검의 수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도는 심한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대구 25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과 영남 곳곳에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다가온다는 절기처서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무더위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